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2주 정도 푹 쉬고 나니까 이제 실제로 또 금방 5월 이렇게 11일 개강날이 되었는데요. 선생님들은 저보다 훨씬 못 쉬었겠죠? 뭐 정리도 했을 거고 또 준비도 했을 거고 뭔가 좀 정신이 없을 건데 일단 정말 또 간단하게 그래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얘기 드리고 나서 곧바로 한번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첫날 이제 지금 자료는 두 가지가 올라가 있고 선생님들은 두 가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죠? 역결혼 기출문제하고 해설지, 그 다음에 한국사 기출문제하고 해설지,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종류, 총 네 가지 파일이 올라갔을 거고 선생님들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 날 진행하는 것은 이제 역결혼을 오전에 하고 그 다음에 한국사를 오후에 하는 형식으로 매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되면은 파일이 이제 중국사하고 서양사 역시 파일이 문제집, 그 다음에 해설지 이렇게 역시 올라가고 또 요 직강생들은 받으실 겁니다. 그럼 내일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하면 오전에는 중국사, 그 다음에 오후에는 서양사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중에서 기타사 문제는 마지막 주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교, 한국사, 그 다음에 중국사, 서양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8주차 정도의 기타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때 또 뭘 하게 되느냐 하면 2009에서 2013까지에 있었던 객관식 문제가 1차였고 그 다음에 논술식의 2차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매년 이제 네문항식이 있는데 그 20문항도 마지막에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기타사 문제집 해설지와 2차 문제집과 해설지는 마지막에 수업을 할 때 자료로 이제 받으시니까 당장에 왜 안 올라오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그때 가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작년에 제 수업을 5월달 수업을 들으신 분은 자료를 뭐 따로 또 프린트를 할 필요는 없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작년에는 2021년 임용 시험 문제까지 분류를 해서 다 넣어놨는데요. 올해 2022년 임용 시험은 제가 분류해서 요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예 안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거는 이제 말로 어떤 주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전달하는 형태로 해서 별도의 프린트가 나중에 한번 주어질 거고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다루지 않겠다는 의도로 요 안에 분류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임용시험은 왜 없나요? 또 이렇게 혹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주제로서는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이제 안 넣었고 내년에 기출문제집에는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 문제집, 그 다음에 해설지하고 달라진 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3개를 만들어 두고요. 그것의 문제집은 몇 페이지에 있고 해설집에는 몇 페이지인지 좀 빠르게 찾을 수 있게 3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활용해 두시면 편하니까 일단 아마 찾기에는 좀 빠르게 될 겁니다. 한 4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어떤 한 쌤이 굉장히 이제 불만 어린 말투로 이런 것도 왜 없냐 이렇게 했는데 전에 이제 그 불만에 너무 강하게 저도 꽂혀가지고 안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건 필요한 거예요. 좀 하면 확실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별도의 프린트로 드렸고요. 요번에는 그렇게 이제 제일 뒤에 넣어놨으니까 요긴하게 한번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간단히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진행은 수요일 날 역결혼 한국사,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중국사 서양사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교과서 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 교과서는 제가 가능한 중고등학교 책에 있는 사료들을 다 긁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사료들을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혹시 3, 4월 달에 내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 교과서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별도의 카톡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고 당장에 요번 5월 달부터 진행되는 교과서 수업은 교과서 내용이 아니라 사료 위주로 수업을 한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사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사료들을 잘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 교과서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같이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 진행을 하면 또 충분히 아마 문제 자체도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나면 2주차, 즉 다음 주부터 수요일 오전에 1시간 내지는 뭐 1시간 반 정도
기출 변형 해설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기출 변형 제가 해설을 한다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직강생들은 가능하면은 1시간 정도를 일찍 오셔가지고 기출 변형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래서 수업에서는 곧바로 해설을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강생들이 이제 당연히 바로 이제 열어서 풀어보지도 않고 인강을 들을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강생들은 별도의 시간을 반드시 그렇게 풀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는 직강생들이 좀 더 지켜주셔야 되겠죠. 뭐 10시에 딱 맞춰오면 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적어도 9시 경에는 오셔서 한 50분 정도는 기출 변형 문제를 꼭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번에 이걸 좀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제 강의를 계속적으로 좀 이래저래 좀 고민을 하고 반성을 하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문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인터넷 속에서 어떤 분들은 좀 얘기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일제강점기 때 부재 그 문제를 적중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어떤 분들이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죠. 적중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근데 이제 그 적중까지도 저는 굉장히 사실은 시험지에 나왔을 때 쾌재도 불렀고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문제를 제가 언제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면 역시 5월 달입니다. 그래서 5월 기변에서 이제 문제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기출 해설 자체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거냐 아니면 기출 변형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 거냐라는 고민 끝에 기출 해설 자체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하고 완전히 다를 겁니다. 기출의 답을 이 정도로만 얘기해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마 간단간단하게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수업은 정말 가볍게 아마 지나가셔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3, 4월 끝부분에서도 말미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쌤들이 이미 사실은 기출문제는 어느 정도는 접하고 있다는 게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기출문제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답을 획득하는 것은 간단하다는 거죠. 답을 획득하는 것은 제 수업을 듣지 않아도 이미 자료만 받으면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다라는 것은 사실상은 쉽게 금방 획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 속에서 무엇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지 즉 출제될 수 있는 주제나 내용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는 식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기출 답 자체는 금방금방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주목하는 것은 이게 나올 것 같다, 이게 나올 것 같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에서는 이게 나올 것 같다는 얘기 정도 사실은 길지는 않겠죠? 내 생각엔 이게 나올 것 같다는 얘기만 계속 던질 거니까.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 주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5월 기변에서 부재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부재와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지방자치에 대해서 충분히 접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 수업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은 충분히 같이 접근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항상 작년까지 제 마인드는 그럼 나머지는 쌤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만큼 다가갔으면. 이게 이제 제가 가진 생각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올해는 제가 만약에 부재가 작년 이제 경험으로 돌아간다면 부재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리고 확실히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더 같이 보는 시간으로 수업을 조금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답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저는 할 게 없다는 게 조금 커졌다라는 생각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변형시키고 어떤 주제가 나올 것 같다 했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기대하셔야 되는 거는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기출 변형의 주제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접근 그다음에 깊이 있는 내용 그거를 조금 기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 달에 보신 기출 변형의 내용은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어느 정도 좀 깊이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형식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충분히 기억하시겠죠? 이번 주는 가볍게
기출 확인하고 어떤 주제가 나올 것 같다라는 예측 정도를 할 것이고요. 다음 주부터 그 예측에 기반한 기출 변형이 선생님들에게 주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직강생들은 1시간 정도는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해달라. 그래서 그걸 풀어보시고 나서 해설을 같이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제 딱 한 7주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디스크가 확실히 집에서 누워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또 신이 나서 한 10일 정도는 매일 한 1시간 정도를 걸었는데, 작업을 하니까 다시 이제 이게 또 도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디스크는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게 큰 문제구나. 그냥 앉아있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작업을 하는 과정을 내 몸을 지켜보니까 계속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을 파괴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계속 몸이 웅크려들 거고 그럴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거를 이제 PPT로 좀 띄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선생님들, 인강 선생님들도 다 파일을 가지고 계시고, 선생님들도 종이로 된 거나 파일 이거 다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 그거는 언제든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PPT로 띄우는 거는 그래서 기변 해설입니다. 대신에 답지는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변 해설 자체를 PPT로 띄워서 역시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좀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또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제가 그간에는 5월 기변부터 해서 마지막 11월 모의고사까지 작년 문제를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작년 문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문제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건 또 그렇게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 정말 나는 작년 문제를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한테 카톡을 주십시오. 제가 왜 카톡을 달라고 늘 말씀드리냐면, 문자를 오히려 저는 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카톡을 봐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정보들이 조금 있으니까 카톡을 보내주시면 작년 기변 문제는 그렇게 달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얼마든지 드리니까 그렇게 또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수업 진행하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기출 변형에 좀 더 집중을 해달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빠진 거 없죠? 요번 주에 역교, 한국사, 중국사, 서양사 드리고, 그 다음 기타사하고 2009에서 2013년까지 2차 문제는 수업을 하는 그 마지막 주경에 프린트 드린다고 했으니까 프린트 그렇게 하고 기변에 계속 좀 집중해달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됐죠? 네, 그렇게 이제 안내 말씀 드렸으니까 이제 한번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정말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집에서 첫 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전체 분류 자체는 12개 단원으로 아마 분류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한 주에 2개 단원씩을 나갈 겁니다. 그러면 아마 6주면 끝날 수 있겠다라고 아마 예측을 하실 수가 있을 건데, 그 정도 예측해 주시면 될 겁니다. 물론 오늘은 제가 예상컨대 2개 단은 다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 이 흐름은 1월부터 진행한 순서, 그리고 특히 이제 3, 4월 재교재 순서랑 동일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딱 한 가지인데요. 사실은 이제 초록책도 그렇고 파란책도 그렇고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역사교육의 목표지 않습니까? 그거를 별도의 문항으로 분류할 만큼 주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목표와 관련한 것은 뒷부분에서 약간 제가 기타 문제식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게 제일 앞에 오지는 않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사교육의 목표를 하고 나면 이제 내용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 부분에서 들어가게 되면 선정, 그리고 조직, 그렇게 이제 2개 파트죠. 그래서 그게 1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 자체가 어떨 때는 제가 그 안에서도 동일한 주제끼리 묶은 게 있고요. 어떨 때는 또 어떤 식으로 묶은 게 있느냐 하면, 연도 회론별로 또 묶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동일한 주제로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선정은 선정대로 되어 있고 조직은 조직대로 되어 있지만, 요번에 올해 시험 문제 내용 조직에서 문제 나왔던 것이 문화권적 방법의 장점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권적 방법이 벌써 그 전에 2번이나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동일하게 묶여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연도별로 되어 있으면 문화권이 2번 나오는 걸 별도로 한번 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009년도 10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이 문제는 제가 매년 볼 때마다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이건데요. 여기서는 답 자체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엇을 조금 고민을 해 두셔야 되느냐 하면, 질문을 보시면 중학교 세계사 요거는 그냥 지나가도 돼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교육, 내용, 구성 단계, 요 표현을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 표현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 내용, 구성 단계라는 하나의 또 주제로 보셔야 되고, 이 교육 내용 구성 단계는 몇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A, B, C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뭘 외우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A는 무슨 단계? 교육과정. 그 다음에 B는 교과서. 그 다음에 C는 수업. 요 구성 자체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 자체가 뭐 꼭 시험에 나온다라는 보장은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사실은 기반의 그 지식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서 교육 내용의 구성 단계는 첫째 교육과정, 둘째 교과서, 셋째 수업의 내용 구성 단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A, B, C로 되어 있지만 또 가, 나, 다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어렵진 않죠. 그래서 그 자체를 외우시고 나면 이 자료 활용은 제가 볼 때는 그닥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나머지는 오히려 이제 역교론보다는 역사 내용 파트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 자체를 별도로 그냥 보시는 게 여전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 정도 한번 보는 걸로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수업에서는 이 자체가요, 꼭 이제 교과서 내용하고 다른 건 아니지만 교사 자체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어느 정도 또 재구성을 했다는 측면으로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이 재구성도 사실은 2년 전에 이미 또 기출로 한번 나왔죠. 물론 그때 자료는 조선시대 걸로 주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이거는 자료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에서 필요로 한 거는 내용, 구성 단계, 그 정도로만 한번 역교론에서는 관련 지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도만 보시고요. 나머지는 보기 이제 1, 2, 3, 4, 5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역시 뭐 1번 같은 경우도 가볍게 보시면 되겠죠. 뭐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죠? 교육 과정의 단계는 뭐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가볍잖아요. 교과의 성격이나 목표, 그리고 교사 학습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역시 간단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건데요. 나중에 이제 역사교육의 역사에서도 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현재 2015 혹은 2018? 언제 28년이 됐죠? 2018 교육과정 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모든 역사 과목은 어떻게 됩니까? 다 검정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약간 돌아갔을 때 7차 교육과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7차 교육과정은 국사는 국정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검정이다. 이 정도 이제 지식들을 조금씩 생각을 해주시는 그게 조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2는 2009년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시행이 몇 년도에 된 거냐면 2008년도 시행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이때까지는 기본적으로 7차 교육 과정이고, 이제 2007 개정이 만들어졌다가 2009 개정이 나오는 그 시점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시점에 세계사 과목은 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주시면 끝나는 거죠. 세계사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검정제가 맞다는 걸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좀 다양한 방식으로 구상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뒤에 문제 보시면 좀 더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국정이든 검정이든 사실은 국가에서 통제당하는 것은 사실은 동일한 측면이 있다는 것도 한번 또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가져올 만한 거는 그냥 검정제, 그리고 국정은 언제 있었는지를 또 한번 떠올려주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답은 3번인 걸 또 아실 분들은 아실 건데요. 이게 객관식 문제라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가는 이제 교육과정이고 교육과정 자체는 국가에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해주시오, 이 정도면 됩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권고사항이라기보다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 사항으로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여기에서는 문제다라는 건데, 이게 객관식으로 했을 때 이게 쓸만한 것이지, 이게 주관식으로 바꾸면 사실 이걸 서술하라고 하기에는 별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이해 정도만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서 뭐 검정제냐 국정제냐 요게 시기별로 조금 알아두시는 게 조금 남아있다라는 정도 해두시고, 그거는 역사교육 역사 거기에서 한 번 더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자, 4번은 조금은 신경 쓰이긴 해요. 그죠? 여기에서 두 가지 용어가 포인트가 될 겁니다. 설명, 내러티브. 그래서 이제 교과서 자체가 사실은 이제 내러티브식으로 거의 완벽하게 서술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 아닌 거죠. 그래서 기존의 교과서를 보면 거의 다 설명적 서술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내러티브식 서술도 섞이긴 하죠. 그런데 역시 전체적인 비중은 설명식 서술이 많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은,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설명적 서술이라는 것하고 내러티브적 서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러티브 자체가 뭐냐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그건 또 별도의 문제에서 보는 걸로 하고요. 고민은 그 정도까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한데, 뭐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죠. 실제 시 혹은 다라고 하는 것은 수업 상황이 맞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과의 교감, 그죠? 그래서 아이들과 어떻게 내가 수업을 할 때 더 맞추어 가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서술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학습자와의 상호 작용. 그 다음에 역시 조금 중요한 것이 이제 목표, 그 다음에 내용, 이런 것들로 구성된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2009년도 10번 이 문제는 답은 쉽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처음 보시는 분은 객관식 문제에서 약간 서술된 형태에서 약간 이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이거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겁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요. 자, 어쨌든 제가 강조했던 것은 내용, 구성, 단계라는 부분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 다시 한번 더 떠올려 주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2010년도 7번 문제인데요. 요거는 올해 시험 문제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죠. 네, 올해 시험 문제에서 현재의 가치를 중시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그래서 이제 실용주의적 사관, 그죠? 그게 좀 빠질 수 있다. 그걸 이제 서술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 자체는 역시 이제 포인트 자체는 다시 한번 더 잡아 주셔야 되는 것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죠. 내용 선정 원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용 선정 원리는 어쨌든 여기에서 서술된 걸로 본다면 총 4가지로 되어 있는데, 둘둘 짝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가 본질적 중요성, 그 다음에 도구적 중요성, 그 다음에 과거의 가치를 중시하느냐, 현재의 가치를 중시하느냐.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는 이제 현재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하고 조금 관련 있게 시험 문제를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내용 선정이라는 것에서 그냥 이 4가지를 달랑 주고 있지만, 다시 이렇게 전체 틀을 잘 생각해 보면 내용 선정하는 원리는 크게 볼 때 3가지를 얘기를 하죠. 하나가 이제 뭐냐면 학문적 측면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학습자적 측면이고, 그 다음에 끝이 사회적 측면, 이렇게 되는데, 요 도구적 중요성이냐 본질적 중요성이냐 하는 것은 그 3가지 중에 어느 거와 관련이 있다? 학문적 중요성과 관련이 있다는 걸 역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체계 자체를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죠? 학문적 중요성,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학문적 측면, 그 다음에 학습자적 측면,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 요 3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학문적 측면과 관련해서 이 중요성이 얘기되고 있다는 또 역시 그 구조를 다시 한번 더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역시 올해 문제처럼 조금 살리려면은 저는 밑에 있는 보기 자체를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시고 가능하면은 만들어내실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문제는 현재의 가치를 중시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식으로 냈지만, 다시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본질적 중요성의 형태로 요구하는 교사의 마인드, 그리고 도구적 중요성과 관련한 교사의 생각, 요걸 서술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기억, 니은, 티글, 리을을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대 국가 건설 과정에 끼친 영향,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도구적 중요성이다 이거죠. 그러면 니은도 베트남의 민족주의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게 도구적 중요성이고, 리얼에서 아시아 민중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 개가 도구적 중요성의 사례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사례를 잘 기억을 하셔야만 실질적으로 도구적 중요성과 관련해서 어떤 교과서 내용을 주고서 길게 주겠죠. 어느 정도는 좀 길게 주고 나서 학문적 측면의 내용 선정 원리와 관련해서 본질적 중요성과 관련한 고민 하나, 그 다음에 도구적 중요성과 관련한 고민 하나 이렇게 서술하라고 하면은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올해 2022년도 기출문제를 좀 뛰어넘는 그런 고민이 아니겠느냐. 그거고요. 그래서 당장에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사례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셔서 어떤 주제가 주어지든지 간에 이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고민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거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죠.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주제에서 계속 한번 좀 고민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뭐 티귿 정도가 영향이라는 단어가 없다. 정말 간단하게 그렇게 보셔도 되겠지만, 그죠? 그게 이제 본질적 중요성과 관련한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 민족 운동이 당시 제국주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항 정신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본질적 중요성이다. 간단하죠? 그럼 머릿속에서 다 구조화됐나요? 세 가지 측면, 학문, 학습자, 사회적 측면. 학문적 측면에서 본질적 중요성, 도구적 중요성. 현재의 가치냐, 과거의 가치냐. 네, 그렇게 이제 한번 대비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면은 이것도 아마 될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례 자체를 철저하게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어떤 실제 수업 내용이 주어지더라도 이것처럼 문장을 만들어 두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나갑니다. 뭐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가지만 다음 주에 기출 변형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고민을 하고 아마 저보다는 복습하는 게 조금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복습을 착하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기출 변형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머릿속에서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가 응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계속 확인을 해 주시면 되니까, 네, 조금 이제 바쁘시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작년에도 2010년도 5번 문제를 별표를 쳤는데요. 올해도 이거는 역시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언제 나와도 나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질문에서 여기에서도 이미 내용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들어가시면 역사 교과서의 단원을 수업 내용으로 조직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수업 내용 조직,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 조직의 방법이 아니라 내용 조직도 초록책을 잘 보시면 역시 몇 가지로 쭉 나누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는 수업 내용 조직입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 조직 중에서 두 번째 줄, 요거는 뭐와 관련이 되는 겁니까? 학습자들의 인식의 범위와 이해의 수준을 달리하는 방법. 초록책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출에서 굉장히 좋은 게 뭐냐 하면 인식의 범위와 이해 수준을 달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에 일정한 틀을 다시 한번 줬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기초, 심화, 그 다음에 일반화.
네, 그걸 줬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한 번씩 얘기 드렸지만, 인식의 범위와 이해의 수준을 달리하는 방법이라는 이 자체도 외우셔야 되지만, 기초를 통해 항상 외우셔야 되는 것은 기초, 심화, 일반화, 이 표현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다시 나온다면, 기초, 심화, 일반화를 언어가 하나 비워서 기입형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기초 이런 걸 물어보기엔 너무 좀 기초적인 질문이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끝에 있는 일반화를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틀 다시 한번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초, 심화, 일반화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 수업 내용 조직에서는 어떤 거다? 인식의 범위와 이해의 수준을 달리하는 방법이다. 이걸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암기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은 수업의 내용 조직도 세 가지로 아마 나누어져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가지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떠올려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외워 주셔야 됩니다. 계속 문제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기출에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좀 짧은 문장인데 다시 뭘 묻고 있느냐 하면 학습자들의 인식의 범위와 이해 수준을 달리하는 방법이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유용성을 두 가지 서술하죠.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라고 제가 꼭 집어서 얘기한 건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세 번째 줄. 좀 줄이 조금 다르진 않겠죠? 학습자들이 역사학습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첫 번째 효용성입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효용성은 뭐냐 하면 단편적으로만 기억하기 쉬운 역사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 두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외우시고 나면 제가 문제 만드는 걸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한 번씩 하게 되면 그 깊이 있게 생각한 걸 문제로 제가 만들지는 못했지만 이 두 개를 외워 놓고 꼬집어서 한 개만 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주는 거죠. 어떤 상황을 주고서 이것이 학생들이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로 주어지면 그걸 답으로 써야 되고 또 주어져 있는 자료가 서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주고 나서 이걸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 건지를 좀 판단하게끔 하면 아마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단순한 암기를 묻는 게 아니라 그죠? 암기한 것에다가 주어진 자료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10년도 5번 문제는 선생님들이 혹시 정말 처음 보시는 경우로 하더라도 이거는 이번 주에 확실하게 한번 복습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거를 꼭 복습을 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과 관련한 답 자체를 그래서 사례로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갑니다. 수업의 내용 조직 중에서 인식의 범위와 이해의 수준을 달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기초, 심화, 일반화의 형식을 띈다. 그리고 그 형식에 맞는 것을 가나다라에서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요, 이제 기초, 심화, 일반화 형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록책에서 사례는 단군신화로 주어져 있지만 그 단군신화 사례보다는 이 사례가 훨씬 더 저는 낫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를 보시면요. 삼국의 불교 수용과 관련된 설화들을 조사해 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단순 설화의 조사, 설화 조사, 그죠? 이걸 이제 출발점으로 삼았단 말이죠. 이게 뭐 기초가 될지 아닐지는 아래 거하고 사실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건데 두 번째가 뭘로 주어져 있느냐 하면 불교 수용과 관련한 설화를 조사하고 나서 두 번째가 그 수용 과정의 특징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단순 설화 조사에서 특징을 알아본다는 것은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걸 비교해 보면 첫 번째가 하나의 기초 단계로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심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국 불교 수용 과정의 특징이죠. 고구려의 특징, 백제의 특징, 신라의 특징을 알아보는 건데 세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국이 아니라, 그죠?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묶어서 고대 사회에서 불교 성이 가지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 묶어버렸죠? 그러니까 다 묶어버렸다고 제가 표현한 것은 이것이 바로 일반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초, 심화, 일반화의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 사례도 반드시 계속 외우시고 다른 주제에 적용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뭐 다른 주제에 적용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해달라고 하더라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냥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이 답 그냥 통째로 머릿속에 틀을 잘 넣어두시면 돼요. 저는 그게 항상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쌤들 중에서 몇 번 이제 어떤 형식의 질문을 하셔서 어제는 결국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느냐 하면 이거는 뭔가요? 저거는 뭔가 이렇게 진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올바로 이해한 게 맞나요? 자기의 이해를 제보고 확인해 달라는 질문을 간혹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니 내가 이해한 거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한 거는 어떤 생각이 저거가 정말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보다가 모르면 질문을 한 거지 내가 이해를 했으면 이해를 했는데 내가 이해한 게 맞나요? 라고 다시 질문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질문의 형태를 한 작년까지는 진짜 도대체 왜 이런 질문 왜 하지? 혼자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도 다시 이제 그런 질문들이 오면서 저한테 조금 이제 변화가 생긴 거죠. 궁금해졌어요. 작년까지는 도대체 왜 이걸 왜 질문하는 거야? 이게 작년까지 나의 태도였다면 올해 나의 태도는 아니 이분들은 왜 이런 질문을 할까? 궁금하다 정말.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하신 분을 하필 또 어제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죠. 아주 말 잘못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이 질문 왜 해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공격적인 말투가 되는데 그게 가능하면 안 되게끔 이제 워드를 잘 해야 되는데 하여튼 오해가 없게끔 저 나름대로 문장을 좀 서술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분의 답에서 제가 이해하는 거는 자기가 이해한 걸 확인받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게 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그 밑바탕에 이제 이거는 저희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밑바탕에 뭐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가 이해한 걸 확신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계속 제가 생각하는 바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해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그걸 확신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좋으나 항상 제가 지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혹시 내가 답을 다른 게 또 기분이 어떨지도 그렇고 내가 혹시 또 잘못 고민의 생각이 너무 짧아서 엉뚱한 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직 답을 안 달았는데요. 제 생각은 근데 이게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그렇게 계속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요. 언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그게? 예, 시험날입니다. 자기 답 서술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습관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거죠. 설사 자기가 잘못 이해한 걸 올바로 이해했다고 확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가 이해했다면 그건 확신을 가지고 계속 가야 돼요. 그래야 시험날 자기가 쓰는 답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야 안 흔들려요. 그러면 지금도 내가 올바로 이해했을까? 다른 분한테 물어봐야지. 계속 이렇게 나가면 마지막 날 답 쓸 때 아씨 답 맞겠나? 또 쓰고 나서 그럼 계속 그러다가 1시간 30분씩 다 가요. 그러면은 자기 답이 서술에 대한 것이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계속 우물쭈물하게 되고요. 그 우물쭈물이 결국은 무엇을 파생시키느냐 하면 시간을 늘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쓸 수 있는 답안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걸 1차적으로 조금 고민했느냐 하면 자기가 고민한 것에 대한 스스로의 결론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좀 확신을 한번 가져가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반대적으로 한번 했는데 혹시 그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자기가 이해한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계속 확신을 가져가는 습관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그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오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뭔 말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가시는데 이해되시죠? 이 복이 가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가지고 다른 영역에도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다. 근데 실제로 모든 내용을 보면서 이 고민을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만 가지고 논문을 쓴다면 모를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래서 이 자체만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 두시라는 겁니다. 넣어 두시면 어떤 주제가 주어져서 기초 하나 달랑 주고요. 그죠? 기초라는 것 하나는 적어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화의 문장을 쓰시오. 일반화의 문장을 쓰시오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이 틀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와 비슷하게 문장을 서술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사례는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것도 다음 주에 어쨌든 기변노력에 똑같이 한번 또 나가긴 나갈 건데요. 정말 이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한번 꼭 기억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시고 두 가지 그러면 요구했습니다. 위에 박스의 내용, 그 다음에 정답인 가의 내용, 이것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달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의 형식에 맞추어서 나를 한번 보시죠. 자, 나를 보시면 개항식의 조선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이 자체는 사실은 뭐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죠?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기초로 삼아서 심화라는 형태로 간다고 해봤을 때는 그죠? 개항식이 조선의 상황을 살펴보는데 또 밑에도 뭡니까? 조약의 내용을 알아보는 것에 불과한 거죠. 예를 들어서 개항의 상황을 살펴보고 두 번째가 조약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조약의 내용을 가지고 그 개항과 관련한 어떤 특징이나 아니면 조약에서 뽑아낼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을 더 확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것은 심화가 되겠죠. 근데 그냥 계속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뭔가 여기에서 추론하거나 그죠? 특징들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과정 없이 단순한 사실들을 알아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심화 과정으로 간다고 볼 수가 없죠.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조일소 조교 부록과 통상장정의 내용을 기술해 보자.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요, 기초 심화 일반화의 과정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세 개 다 전부 다 기초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조금 한번 봐 주시면 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작년까지 본 거 이제 문장을 조금 만드는 게 한 번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조일소 조교 부록하고 통상장정의 내용을 기술해 보자라는 걸 기초로 한번 올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만약 기초로 만든다면요. 지금 여기에서 세 번째가 조일소 조교 부록, 또 하나가 통상장정의 내용 기술. 이걸 심화로 간다면은 부록의 내용과 통상장정의 내용을 통해서, 그죠? 이 조약들이 가지는 의미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심화로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좀 더 일반화 시키려고 한다면 이 조약들을 통해서 뭐 불평등 조약을 얘기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하고의 조약을 비교하는 과정을 두면 되겠죠. 그럼 다른 나라하고의 조약을 또 역시 하려면 애초부터 출발 자체가 조일소 조교, 조미소 통상조약의 내용을 알아본다. 이걸 기초로 두면 되죠. 그리고 각각의 특징을 파악을 해내고 이러한 조약들이 가지는 당시에서의 의미를 알아본다. 이렇게 하면 일반화가 되지 않습니까? 조금씩 만들어내실 수 있겠죠. 네, 금방 제가 이제 단순하게 말로 했는데요. 자, 제가 분필을 안 갖고 와가지고 이제 가상으로 보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방 만들어낸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그러면 또 단어 만들어보면, 강화도 조약의 내용과 조미소 통상조약의 내용을 확인한다. 이걸 기초로 삼았다고 하면, 심화는 두 조약을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 다음에 아예 일반화는 이 조약들이 가지는 당시 사회에서의 어떤 의미를 파악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일반화가 어느 정도 될 수도 있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만들어 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도 기초심화 일반화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요거는 위에처럼 만들기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는 역시 만들기는 좀 편해요. 지금 보시면 민족운동, 아시아 각국, 아프리카 민족운동 이렇게 돼 있는데 차라리 애초에 기초 자체를 뭘로 두는 게 여기서는 좋으냐 하면 아시아의 민족운동과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을 알아본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고 나서 조금 심화는 그 두 개를 어떻게 한다. 뭐 특징들을 파악해서 비교해 본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러한 민족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한다. 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요 말로 전달해도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씩 만들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많은 또 그렇게 만드는 게 별로 썩 좋지 않아서 일단은 제가 볼 때 나나 라 정도 가지고 가처럼 한번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그 고민들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가 자체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어달라. 그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지나갑니다. 선생님들이 정리는 내용 조직에서 수업의 내용 조직, 그 중에서도 인식의 범위와 이해의 수준을 달리하는 방법, 그걸 했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뒤에 부분은 좀 가볍게 처리하겠습니다. 내용 조직 방법이 한 7, 8가지 정도 있는데 이제 그 방법들에 관한 것들을 조금씩 파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후다닥 제가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2007년도 5번 문제인데요. 여기선 두 가지 내용 조직 방법을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현행 고등학교 1학년 국사의 내용 조직 방법 이렇게 물었고요. 그 앞에 전제를 깔은 게 뭐냐면 7차 교육과정이죠. 그러면 7차 교육과정에서 국사책의 내용 조직 방법은 정치 쭉, 경제 쭉 이렇게 가는 거니까 분야사 혹은 분류사.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단순 암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7차 교육 과정에서 국사책은 분야사 혹은 분류사로 되어 있다. 요거는 그냥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재구성을 해봤다. 근데 재구성한 것이 어떤 내용 조직 방법이냐. 그것을 확인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이제 이 재구성한 게 잘 보시면 영조와 정조의 시대라고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끝난 거죠. 그죠? 영정조의 시대의 정치경제 사회 문화를 다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시대사 혹은 이제 분절적 방법. 그렇게 이제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내용 조직 방식 자체는 그렇게 찾는 것은 간단할 거고요. 사실 뭐 장점과 유의점을 쓰라고 했는데 내용 조직 방법을 잘못 찾으면 이게 답이 어긋나긴 합니다. 그죠? 이거 똑바로 찾고 나면 나머지 할 일은 장점과 이제 유의점. 확실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올해 시험 문제도 그거였었죠? 문화권적 방법에 장점을 쓰라. 그죠? 뭐 어떨 때는 뭐 단점을 쓰라고 물을 수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계속 선생님들이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내용 조직 방법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항상 공부하실 때는 그 내용 조직 방법들의 장점과 단점을 계속 고민하시는 준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충분히 아마 좀 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시대사의 방법에 대한 장점과 유의점. 맞나요? 자, 그렇게 이제 한번 질문을 했고요. 뭐 5가지로 질문하는 셈이니까 5점짜리로 아마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장점 2가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만약에 정말 안 외우고 있으면 좀 힘들죠. 지금 질문 자체가 시대사 혹은 분절적 방법이 가지는 것의 장점 2가지. 하필 나는 장점 1가지 외웠고 유의점 2가지 외우면 마이너스 1점 당하면 되죠, 뭐. 그래서 이제 그것만 잘 안 되도록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다 본다는 것 자체가 단점은 일반적인 표현을 쓴다면 힘들다죠, 뭐. 근데 또 이걸 잘 볼 줄 아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재밌다죠. 그러니까 이 2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재밌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어렵다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초록책이나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을 잘 정돈해서 쓰면 될 건데, 그래서 재밌다는 학생들은 한꺼번에 다 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한꺼번에 다 보기 때문에 흥미를 자극한다거나, 특히 이제
조금 범위를 좁혀서 질문할 수 있는 게 양반들이 이렇게 상해놨단 말이야. 이거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한꺼번에 보여주기 때문에요. 상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시대사 부분에서 한번 조금은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입으로 표현한 건 두 가지죠. 흥미, 재밌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요 두 가지 정도를 이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상력하고 어느 정도 좀 관련이 되는 것이 바로 감정이입도 조금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단점으로서는 이제 시대사라고 하는 것은 앞, 뒤의 흐름을 보는 게 전혀 아닌 거죠. 그냥 뚝 떼내서 어느 하나를 소위 말해서 이제 횡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흐름을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종적인 변화를 보기가 어렵다. 네, 그렇게가 가장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지식이나 좀 인식이 부족한 학생은 어렵죠.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거는 중학생한테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 이상 학생한테가 어느 정도 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학생들한테 보는 것이 단점 중에 하나다라는 정도 아마 해설지에서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답들은 뭐 선생님들이 뒤에서 그냥 해설지를 한번 보시면서 간단하게 찾아도 되고요. 요거는 역시 그대로 한번 다시 외우는 게 필요하겠죠. 시대사의 장단점. 올해 시험 문제에서 문화권적 방법의 장점 물었던 것처럼 시대사 방법의 장단점 다시 한번 더 외운다라는 정도로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가시죠.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사료가 5쪽이죠. 사료가 아니네요. 자, 2008년도 1번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내용 조직 방법을 물었고, 그 다음에 뭘 활용한 겁니까? 전기. 이 전기 자체를 제가 이제 금방 먼저 툭 내뱉었지만, 뭐처럼 생각을 해 주는 게 좋다? 사료처럼. 네,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 조직 방법을 쓰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역시 2019년도에 제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현대부터 해서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연대기. 네. 2019년도에 제출제가 됐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라는 것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얘기 드렸지만 여기에서 표현하는 전기는 결국은 하나의 자료, 사료처럼 생각을 해달라. 그죠? 최근에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모 장관 후보로 낙점된 사람의 딸이 또 뭔가 논문 쓰는 것이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뉴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내가 썼다라고 미국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논문을 뭐 해준 겁니까? 대필. 근데 뭐 사실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논문만 대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나오자마자 뉴스에 뭐가 나왔냐 하면, 뭐 자서전부터 해서 다 대필해 주는 그런 기사가 또 나왔는데, 그 대필을 안 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죠? 논문의 대필은 심각한 거죠. 그거는 심각한 문제지만, 자서전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쓰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다듬는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요. 자, 어쨌든 다시 제가 주어로 중요한 단어로 돌리고 싶은 거는 대필입니다. 대필. 그러면 거기에서는 항상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더 뻥튀기 될 수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또 그 글 자체가 원래 내가 가진 의도하고는 또 다르게 또 전달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 글이라고 하는 것 자체, 특히 이제 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좀 좀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잘한 걸 더 뻥튀기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전기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대필이라는 말로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결국은 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서술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좀 더 확대나 과장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게 대표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현대사에서 과장된 것이 나뭇잎으로 배를 만들고 모래알로 쌀을 만드는 식의 과장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누군지 다들 아실 리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 이 전기를 보실 때는 아이들하고 볼 때는 야, 여기에는 너무 좀 확대, 과장 혹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거하고 조금 비슷한 말이지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속에는 또 사실과 견해가 다른 게 있을 수가 있으니 그것도 조금 조심해서 봐야 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료하고 완전히 연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료와 관련한 부분으로 조금 연결시켜 보고 싶고요. 내용 조직은 그대로 계속 방법을 외우시는 걸로 간단히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조금 전에 2007년도 5번 문제가 시대사였는데 이 2011년도 3번 문제도 뭡니까? 시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시대가 중요한가를 고려해서 내용을 조직한다. 그 다음에 선택한 시대 안에서 다 본다. 제가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분절적 방법. 시대사다. 그렇게만 또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머릿속에는 요 2007년도 5번의 이 사례하고, 그죠? 그 다음에 2011년도 이 3번 박스 안에 설명되어 있는 이거 두 개가 다 시대사와 관련한 내용이라는 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되죠.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기 속에서 옳은 것이 또 전부 다 시대사와 관련한 거다.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가 아까 앞에 문항에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아까 기억 앞에 문제에서 뭐 했습니까? 유의점 한 가지. 기억을 유의점으로 할 수 있겠죠. 여러 시대에 걸친 역사의 발전 과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유의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연대순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더라도 연대기적 방법과 달리 불연속적으로 조직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자, 어쨌든 간에 시대사 방법은 횡적인 것이 포인트고 종적인 것은 보기 어렵다는 게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앞에 사례를 놓고 보면 영조와 정조는 어쨌든 뭐 18세기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좀 더 쪼개면 어쨌든 두 사람은 그죠? 앞뒤에 흐름을 가진 사람이지만 거기에서 동시에 정책인지 사회문화를 쓰다 보면 꼭 시대 흐름으로 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불연속적으로 써질 수가 있죠. 같은 영조, 정조를 18세기로 쓰지만 연도별로 쭉 가겠지만 그게 꼭 흐름을 가지고 서술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니은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니은은 다르게 보지 마시고, 그죠? 약간 연대순에 따라 내용을 구성을 하더라도 핵심은 횡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종적인 흐름을 보기는 어렵다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이해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기억하고 니은은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아까 앞에 문항에 역시 유의점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죠. 사회 전체를 조감해서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에게 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앞에서 또 붙인 말이 고등학생 정도가 적합하다. 그 정도 또 암기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답이 되겠고, 자, 리얼 같은 경우는 하나의 주제를 선정한다라는 표현에서 사실은 특별한 뭐 뒤에 말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게 주제 중심 방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면 하나의 주제를 선정했다? 이게 주제 중심인데 그와 관련된 사실들이 시대별로 어떻게 이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 중심 방법 중에서 다시 한번 또 시대별로 가기 때문에 그죠? 그 안에 뭐다? 발전 계율법. 그래서 이 발전 계율법도 문제가 2번 나왔는데요. 반드시 해도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계율법이 2014년 이후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오히려 얘의 가능성을 계속 더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발전 계율법은 주제 중심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제 중심 방법은 역시 시대사처럼
뭐는 조금 어렵습니까? 종적인 변화 과정을 보는 것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죠. 근데 여기에 항상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주제 중심 방법이 종적인 변화 과정을 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 반문을 하는 거죠. 발전 계열법이 있으면 그거는 시대원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거는 발전 계열법이라고 하는 좁은 범위에만 해당하는 거고 전체 큰 틀에서 주제 중심 방법에서는 종적인 변화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 발전 계열법은 종적인 변화를 보기가 쉽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약간 또 차이를 한번 두셔야 될 겁니다. 자, 이것도 그럼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넘어갈까요? 2011년도 3번은 두 가지 내용 조직 방법이 보입니다. 시대사고, 발전 계열법. 그렇게 두 가지. 자, 그럼 발전 계열법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문제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2012년도 6번입니다. 이게 발전 계열법입니다. 그럼 질문에서 내용 조직 방식이라고 했고,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설명이 농업의 발전이라는 주제를 선정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대부터 현대까지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쭉 보는 거죠. 이게 발전 계열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주제 중심으로만 파악했을 경우에는 특징을 정말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 중심 안에서 뭐다? 이거는 발전 계열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면 금방 앞에 2011년도 3번은 시대사로 내고 3개가 시대사고 하나가 발전 계열법인데요. 1년 뒤에 이거는 발전 계열법을 내고 발전 계열법 3개 하나가 시대사예요. 이거 완전 약간 게으른 고민이 없겠죠? 한번 바꾸자 뭐 이랬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발전 계열법임을 그 하나의 문장 정도에서 이해하면 되는데 문장이 한 개네요. 자, 그 정도 이거 발전 계열법이면 알아두시면 되고 답은 이제 주제, 시대적 변천, 기억 충분히 답이 되겠죠. 니은은 뭡니까? 그렇죠. 특정 시기의 시대사 전반이기 때문에 이게 시대사입니다. 시대사. 그러면 이건 답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 디귿은 주제 중심 혹은 발전 계열법 하여튼 주제 중심 전체에 다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이죠. 그죠? 그 외에는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리얼 같은 경우는 흐름을 본다는 것에서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농업 기술이 변화했는데 그걸 보다 보면은 그렇죠.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원인들을 그리고 그 결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역시 인과 관계에 대한 인식을 길러줄 수 있죠. 리얼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요, 결론적으로는 발전 계열법의 특징 3가지인데,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냥 특징 하나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 낼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어떤가 하나를 반드시 쓰게끔 유도하는 자료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문제 내기에는 리얼이 가장 좋습니다. 그죠? 시대별의 상황을 주고, 원인, 결과 주고, 원인, 결과 주면 이걸 통해서 어떤 측면을 학생들이 길러갈 수 있느냐. 역시 유용성을 물어본다면 인과관계를 뽑아내게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얼 부분은 꼭 한번 발전 계열법에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진행하도 되겠죠? 지금 뭐 방법 몇 가지 나왔나요? 역연대기, 시대사, 발전 계열법, 그 다음 분야사. 그 정도 나왔네요. 그죠? 자, 2014년, 요게 이제 문학권인데요. 요번 시험에서는 문학권에 쓰고 장점. 안 해도 되겠죠? 제가 작년 그래서 강의한 걸 보니까 마지막에 이걸 좀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올해 시험 문제에서 국가 지역 세계또는 이것 또 들어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문학권적 방법은 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19년 A형 1번. 역시 내용 조직 방법을 쓰라고 했고요. 역시 똑같지 않나요? 3월, 4월, 5월, 12월에 가서 고대. 아무도 수업 안 듣겠죠. 뭐. 자, 역연대기의 단점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거꾸로 가면 뒤로 가면 갈수록 애들이 힘들어합니다. 그거 참 묘해요. 자, 그래서 역연대기고요. 그 다음에
정교사 마지막에 하는 것도 역시 뭡니까? 이거 뭐 내용 서술하는 거 없잖아요. 마지막에 뭡니까? 그냥 예, 민의 성장이라는 공통된 특징이라고 썼는데 아마 여기에서 주제를 쓰면 너무 문제가 싱거워서 그렇게 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특징을 중심으로 유사한 사실을 묶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봐달라는 겁니까? 주제 중심. 뭐 이런 식의 것을 이제 알아달라는 거라서 내용 조직 방식은 하여튼 주어져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내가 암기하고 있는 내용 조직 방식을 연결시킬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각 내용 조직 방식들의 단점을 외우는 방향. 그냥 그것만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쌤들이 요번 주 동안에 잘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작년도 그렇고 제가 올해도 그렇고 쌤들에게 또 다시 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인식의 범위와 이해의 수준. 요게 언제 터질지 모르고 나오면 뭐 쉽게 나오면 사실은 이제 열심히 공부한 분들이 손해인데요. 한번 대박 어렵게 나오길 좀 기대해 보면서 그거 다시 한번 더 강조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쉬었다가 교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